이 화가의 별명 조금 특이합니다. 몽마르트의 뮤즈. 수잔 발라동은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으로써 더 힘이 느껴지는 그 맛이 있구나. 맛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오늘 만나볼 주인공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 화가의 별명이 조금 특이합니다. 화가라고 붙은 게 아니라 몽마르트의 뮤즈라고 뮤즈. 불려요. 뮤즈. 오. 영감을 주는 사람,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의 주인공 수잔 발라동인데요. 수잔 발라동의 인생은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파란만장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부터 또 그녀의 삶과 예술관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 작품은 그녀가 사망하던 해에 그린 자화상이에요. 첫 느낌 어떤 사람일까? 좀 빡세 보이는. 빡세 보이죠? 굉장히 뭔가 빡센 선생님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자기 눈동자 색깔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좀 푸르스름한 빛이 나는 게 일반적인 사람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자신감은 확실히 엄청 있어 보이는. 맞아. 좀 강인해 보이죠? 왜냐면 저렇게 벗고 뭔가 진주 목걸이를 일부러 하고 약간 이게 본인 하고 싶은 거를 딱 하는 느낌이 좀 있어서. 일단 수잔 발라동의 원래 이름은 좀 달랐어요. 마리 클레멘타인 발라동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그녀가 수잔 발라동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최초로 여성 화가로 프랑스 국립예술협회가 인정하는 화가가 됐는지 그 인생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5년 9월에 프랑스에서 태어났고요. 보통은 아이가 태어나면 좀 가족들의 또 환영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릴 때부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환영받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없이 태어난 사생아였죠. 아이고. 사생아였고 어머니가 또 가난했어요. 그래서 남의 집 빨래를 해주던 세탁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삶이 이 당시에 가난하고 사생하면 최하층. 최악이죠. 힘든 최하층이었던, 그리고 이 남편도 없이 또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사랑을 못 줬고, 또 문제가 어머니가 지금으로 치면 알코올 중독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잘 못 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생아지, 어머니 알코올 중독이지, 가난하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세상의 시선이 너무 이렇게 곱지 않았죠. 그러네. 어쩐지 요 몇 주 사이에 너무 금수저 화가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드디어 진짜 아티스트 같은 느낌이 나네요. 요즘 금수저 좀 많이 만났죠. 네. 네. 이 얘기만 딱 듣고 봐도 뭔가 삶이 팍팍했겠다. 시작부터. 그죠? 몽마르트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몽마르트라는 곳이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지만 이때만 해도 하층민들이 있는 곳이라고. 맞아요. 네, 왜냐하면 파리 시내가 이제 땅값이 비싸지니까 점점 외곽으로 밀려난 게 이 몽마르트였던 거죠. 거기 이제 술집 물랑르주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가난 탓에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하니까. 그리고 이제 10살을 간 넘긴 해부터 이제 재봉사로 일하기도 하고, 또 본인도 세탁부로 일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정말 그 하층민의 최악의 삶을 다 겪으며 살았던 거예요.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와중에 한 줄기 빛이 나타나요. 그게 뭐였냐면 의외로 화가가 아니라 서커스였어요. 오. 처음으로 서커스를 본 순간을 못 잊어요.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남들이 봐주지도 않고 막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데 서커스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막 주목받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너무나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공연을 한 거구나, 서커스를.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희망을 좀 느끼고 화가가 아니라 고개사의 길을 꿈꾼 거죠.
의외로 생각보다 기회가 좀 빨리 왔어요. 왜 그러냐면 공중 고개를 담당했던 한 단원이 몸이 아파서 무대에 못 오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서 주인공이 되어 무대에 오르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오, 그럼 그때 고개사로 데뷔를 해서 잘 된 건가요? 그랬으면 이제 화가가 안 됐을 텐데 참 이게 사람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게 인정을 받기도 전에 꿈이 산산조각나요. 다쳤구나. 맞아요. 공중고개를 하던 도중에 아유. 추락사고를 당해서 아유. 이제 두 번 다시 무대에 오를 수 없는 몸이 된 거죠. 그리고 이때가 겨우 15살에 이제 첫 번째 좌절을 맛본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또 뭐 재봉사하거나 또 뭐 세탁소에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죠. 다쳤는데 할 수 있나요? 음. 집안일을?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뭐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때 운명처럼 다른 일이 찾아와요. 그게 뭐였냐면 오랜만에 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화가 모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슈잔발라동에게도 그런 모델 일을 좀 해봐라.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서커스 고개사에서 화가가 된 게 아니라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슈잔발라동이 처음으로 모델을 섰던 그림이 있어요. 피비 드 샤반이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굉장히 예뻤나 보다. 근데 그죠? 생각해보면 고개사도 그래도 비주얼이 좀 괜찮은 분들이 하니까 실제로 외모가 굉장히 출중한 편이었던 거예요. 피부 톤도 약간 밝고 또 얼굴도 예쁘고 하다 보니까 점점 화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탑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화가들의 모델로 활동을 하게 돼요. 자, 그녀가 모델로 활동했던 화가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본 이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예측이 되는 사람 있나요? 몽마르트의 로트렉? 로트렉? 자, 맞아요. 진짜? 로트렉도 이제 슈잔발라동을 그렸었고 르누아르도 그렸어요. 아, 진짜요? 르누아르도 그렸고 뭐 여성 화가 중에 또 베르트 모리조라는 사람도 그렸고 당시에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화가들이 이 슈잔발라동을 한 번쯤 그리는 그런 약간 핫한 모델이었던 거죠. 그래서 뮤즈였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당시에 슈잔발라동을 메인으로 많이 그렸던 두 명의 화가가 있는데 일단 한 명부터 만나볼게요. 누가 그린 것 같으세요? 딱 화풍을 봤을 때? 이 정도로 알 정도의 깊이는 아니라 이거 보고 누구네 할 정도는 아니라 여성스럽고 좀 아름답게 그려지지 않았나요? 그 예쁘게 그려주는 사람 누구였지? 르누아르. 근데 르누아르 풍이 아닌데? 르누아르 그림입니다. 아, 진짜요? 맞아요. 네. 근데 뭔가 너무 선명한데? 아마도 르누아르의 앞부분 작품이 아닐까. 아. 시기가 르누아르가 그린 슈잔 발라동이에요. 자, 아까 초기 모델 모습 봤잖아요. 약간 네. 피부도 좀 뽀얗고 또 약간 또 귀엽게 살이 좀 오른 그리고 머릿결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부드럽게 표현됐잖아요. 드레스도 그렇고 르누아르 작품 중에서 이 부지발의 무도회라는 작품도 있거든요. 그 작품에서도 굉장히 아름답게 춤을 추는 모습으로 등장하게 돼요. 자, 그녀가 한창 르누아르 모델로 활동할 때 1883년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들을 낳게 돼요. 본인도 사생아였는데. 본인 케이스를 밟았네. 아니 근데 아버지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르누아르가 인정 안 한 거 아닐까? 어. 나 아니야 이렇게? 르누아르는 또 애인이 있었지 않았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네. 르누아르가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리고 약간 르누아르를 좀 닮았다라는 말도 종종 나온 거죠. 아, 그래요? 아들이. 하지만 르누아르는 부정했죠. 내가 아니다. 아니 왜냐면 승원 씨 말대로 그 유명한 애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뮤즈 같은. 맞아요. 우린 또 모르죠. 사실 뭐 둘만의 관계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누구 아들인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몇 살이었어요? 그 당시가 지금으로 치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18살이었죠. 아이고. 그럼 또 사생활을 또 혼자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아이는 이 슈잔 발라동의 친구였던 미겔 위트릴로가 아버지로서 좀 법적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모리스 위트릴로라는 이름을 얻게 돼요. 그리고 훗날 어머니처럼 이 아들도 화가가 돼요. 모리스 위트릴로도.
자, 그렇게 르누아르의 모델을 하다가 또 아이까지 출산하고 미혼모가 된 발라동은 그 후로도 계속 모델 일을 이어가죠. 그러면 다음 화가의 작품도 봐볼게요. 누구 작품일까요? 딘딘 씨 맞출 것 같은데. 몽마르트? 그러면은 로트렉인데? 정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와 많이 컸다. 많이 컸어, 많이 컸어. 로트렉이 몽마르트 약간 핵인싸였다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모든 몽마르트 사람들 그리고 막 이랬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림풍이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확 다른데요. 그러니까 르누아르 거 때는 좀 뭔가 행복해 보였는데 소녀소녀하고 이건 진짜 돈 벌러 간 느낌. 뭔가 좀 약간 좀 그 내면의 아픔이 좀 느껴지는 힘듦이. 네. 툴루즈 로트렉이 떠올려 보면 유전병이 있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 장애가 있어서 키가 좀 덜 자랐고, 그러니까 굉장히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로트렉은 귀족이었지만 신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조롱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사회로부터 소외당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트렉의 특징이 약간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좀 먼저 손을 내미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리고 로트렉이 슈잔 발라동에게 그림도 알려주고, 그리고 진짜? 본명 대신 이 슈잔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기도 했어요. 오. 화가로서의 이름인 거죠. 그러면 뭔가 그 둘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건가요? 둘이 잠깐 연인 관계였어요. 아. 연인 관계였고, 그리고 좀 재밌게도 수잔 발라동이 로트렉에게 청혼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로트렉 결혼한 얘기 안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결혼을 안 했죠. 로트렉이 거절했어요. 아. 청혼을 거절했죠. 근데 조금 나쁘다. 이름까지 어. 지어주고 막 그림까지 알려줬는데 결혼을 아니 그러기엔 안 하면 로트렉 집이 어. 너무 귀족. 그죠? 아, 그래요? 완전 어마어마한. 시즌 1 전 네. 다시 보고 와야겠어요. 그때 너무 귀족이어서 아, 그럼 좀 애매하지 않나? 뭐 글쎄요. 뭐 집안 차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제 로트렉은 본인이 장애가 있잖아요. 가정을 꾸릴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아이를 가지면 내 유전병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유전병이니까. 그렇게 이 발라동의 청혼을 거절하고 두 사람은 이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계속 이름을 시잔을 가져간 거 보면은 그래도 뭐 악감정이 있는 것 같진 않은데요. 그죠. 수잔 발라동을 이제 사인으로 계속 하죠. 그리고 사랑의 아픔도 있었는데 그래도 화가들과의 교류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림을 배워나가요. 당시 좀 씁쓸한 얘기지만 여성 모델이었던 사람이 화가가 되는 걸 그렇게 반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화가 되는 걸. 그런 경우 자체가 없지 않았나요? 거의 없죠. 그리고 여성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좀 탐탁지 않아 하는 그때만 해도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어깨 너머로 모델을 쓰면서 배우기도 하고 모델을 할 때마다 이제 번 돈으로 좀 이렇게 물감도 사고 독학을 했던 거죠. 그리고 혼자 힘으로 드디어 첫 번째 작품을 그려요. 한번 볼게요. 아마 좀 테크닉적으로는 약간 떨어져 보일 수도 있어요. 처음으로 본인을 그린 자화상이에요. 약간 되게 자부심이 느껴지네. 저도 눈빛이 자기, 약간 당당하지 않아요? 자기 이름이랑 다 딱 적어놓고 아니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단 한 번도 미술 교육을 받지도 않고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운 그런 거 정도인데 치고는 그거는 치고는 진짜 너무 잘 그렸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안색은 좀 초췌해 보인다. 하지만 당당하게 정면을 보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바라보면서 그 내면을 표현하고자 했단 말이 많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르누아르나 다른 화가들이 나를 그릴 때는 예쁘게 이상화를 시키는데 그 이상화를 시키지 않은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보는 그냥 진짜 나. 그래서 이제 한동안 모델 활동과 작품 활동을 함께 이어나가게 되죠. 그리고 1894년에 프랑스의 명망 높은 살롱 전시에 또 프랑스 대표 화가들과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성 화가가 이 전시에 참여하는 건 최초의 일이었고 그렇게 또 예술성을 인정받은 수잔 발라동은 이 시기에 여러 대표작들을 내게 돼요. 두 점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때부터 좀 피겠네 삶이.
세죠. 나이가 좀 들었을 때예요. 저것도 자화상. 자화상이에요. 아, 이 작품이 또 푸른방 작품이 되게 유명해요. 음. 또 여성이 그 당시에 담배를 피면서 자기 자화상을 그린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꾸며지지 않은. 그리고 1927년에 그린 거울 속의 자화상이에요. 화풍이 아예 바뀌었네. 네, 이게 이제 뒤의 작품인 거죠. 어. 좀 세죠. 강렬하고. 그러니까 수잔 발라동은 정식으로 그림을 배우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림이 좀 어떻게 보면 거칠고 깔끔하게 정제되지 않은 느낌? 근데 그럼으로써 더 힘이 느껴지는 그 맛이 있구나. 그 맛이 있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그리고 이전에 화가들이 모델로 쓰지 않았던 그 대상들을 또 그림으로 그리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혼자 놀고 있는 자신의 아들도 그리기도 하고, 뭐 손자와 자신을 챙겨주는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남들이 잘 그리지 않았던 모습들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수잔 발라동 작품에 한 가지 특징이 또 있는데, 당시 사람들은 이 누드화라고 하면 남성의 시선으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를 표현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수잔 발라동은 반대로 이 여성의 눈으로 남성의 육체를 오. 보면서 그 아름다움을 찾아내기도 했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런 남성들의 누드화는 별로 본 기억이 없긴 하네요. 거의 없죠. 어. 아무래도 소비자가 남성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여성이 남성의 누드를 그린다. 이것부터가 사실 굉장한 혁신이죠. 와, 근데 몸이 저랬나? 저때? 그러니까 왜냐면 여성분들의 오히려- 누드화를 보면 엄청 막 글래머러스하게 그리잖아요. 그래서 저 때는 원래 체형이 저랬나 이러는데 남자를 보니까 또 되게 신화 속 인물들처럼 좀 그려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약간 좀 변화를 시키지 않았을까. 그냥 혼자 예상해본 바로는 저 당시에 귀족들은 또 이렇게 잘 먹고 해서 이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노동하는 사람들인 것 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물을 치고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저런 탄탄한 마른 근육이 나올 수밖에 없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수잔 발라동의 그림은 꾸며지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들이 계속 등장하고, 또 많은 여성 화가들에게 이게 또 용기를 줘요. 이상화시키지 않은 어떤 평범한 일상, 또 어떻게 보면 진솔한 모습, 이것마저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관념을 심어준 거죠. 이상화되지 않은 누드화부터 여성이 그리는 남성 누드까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인 힘으로 딱 인생을 바꾼 사람이네요. 예. 맞아요. 본인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어려운 집안에 힘들게 자란 사생아를 화가로서 인정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쵸. 일반 여자도 사실 잘 인정해주지 맞아요.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나중에 인정을 받았고, 아, 그 당시에 다른 화가들이 비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까 로트렉과 그 에드가 드가가 또 수잔 발라동을 밀어주기도 했어요. 아. 그래서 수잔 발라동은 생전에 이런 말도 남겼어요. 또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프랑스 여자들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프랑스 최고의 여성 화가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또 살아 생전에 나름 또 화가로 인정을 받았고, 지금은 뭐 거장이라 불리고 있고, 또 자신의 선택을 믿고 또 남들이 뭐라 하든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린 적이 없거든요. 모델도 하면서 그림도 그리면서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의 신념, 의지와 용기, 이 두 가지가 그녀를 현재 거장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